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오늘부터 유통관리사 2급 필기 핵심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 시간 앞전에 이제 용어 설명을 간단히 하고 나서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용어에 대해서 선택하는 문제들이 한 가지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외우는 용어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리쇼링 나오죠? 자, 그리고 오프쇼링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비되는 느낌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하나만 확실히 외워도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리쇼링은 해외에 있는 자국의 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자국으로 다시 옮긴다. 즉, 해외에 있는 자국의 기업을 다시 자국으로 가지고 온다. 라는 게 리쇼링이라는 거고요. 오프쇼링은 반대했죠. 사업체를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로 옮긴다. 자국에 있는 기업을 해외로 다시 보낸다. 라는 게 이제 오프쇼링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파레토의 법칙은 80%의 결과물이 상위 20%에 의해 생산된다 라는 법칙이고요. 자, 롱테일 법칙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T와 기술 발전으로 상위 20%가 다수 80%로 이동을 하고 있다 라는 법칙 두 가지 보시고요. 자, 그리고 가격 결정법 중에 우리 단수 가격 결정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외워두셔야 되는 거는 경쟁보다는 마지노선의 가격에는 느낌을 준다. 즉, 우리가 경쟁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가격 설정법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단수 가격 결정법은 내가 경쟁이라기보다는 원가를 비교를 해서 원가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결정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수 가격 결정법은 뭐, 1000원이라고 할 걸 990원, 뭐, 900원, 19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싼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oT는 잘 많이들 아시죠? 여러 사물의 센서나 통신 기능, 내장의 인터넷과 연결하는 기술, 스마트 제품들 포함되겠고요. 자, 그리고 버디백, PC백, 피기백 이거 세 가지 외우겠습니다. 자, 버디버디 우리 옛날에 버디버디 하신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아는데 버디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날아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항공기와 화물을 이용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PC백, 우리 PC하면 뭐 떠오르죠? 물고기죠. 자, 물론 스펠은 다르지만 우리 물고기는 배 타고 잡습니다. 그래서 선박, 화물이 조합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피기백은 우리 돼지, 서부 영화 보면은 이 돼지들을 기차로 옮기는 게 참 많습니다. 가축들을. 그래서 철도와 화물로 운반하는 수단을 우리 피기백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량적 척도, 양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객관적인 수량으로 측정 가능하다. 그러면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숫자 표현이 가능하거나 셀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성적 척도는 그러면은 셀 수 없습니다. 자, 이 주관적인 견해로 측정돼요. 그래서 경영진들의 이 토론이나 회의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것들이 정성적 척도이다. 우리 마케팅 계획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정성적 척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정 기능 도매상에 대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한정 기능을 하는 도매상, 즉 도매상 중에서도 딱 특정 기능만 하는 분야들이 나눠져 있다는 건데요. 5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먼저 현금 무배달 도매상, 캐시 올리라고 영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금 지불만 하고요. 배달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무배달. 자, 그리고 트럭 배달 도매상, 트럭으로 배달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배달도 하는데 트럭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팔기도 해요. 우리 다육이나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이런 것도 굳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진열 도매상. 자, 도매상인데 매장에 가서 진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진열을 해주면서 이 진열대에 있는 재고들도 관리를 해주고 이런 진열대들을 이용해서 물건도 팔아주고 하는 도매상이 진열 도매상이다. 그리고 우편 주문 도매상은요. 우리 귀금속 한번 떠올려 볼게요. 시계나 이런 값비싼 것들 우리가 들고 다니면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 같은 거를 들고 다니거나 우편으로 보내줘서 마음에 드시는 번호나 주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물건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직송 도매상. 자, 직송 도매상은 말 그대로 직송이에요. 그래서 재고를 보유하거나 운송은 하지 않습니다. 자, 공급자나 생산자가 소매상에게 바로 직접 운송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직송 도매상의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류 아웃소싱 그리고 3자 물류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A라는 기업이 물류를 아웃소싱 해주려고 합니다. 외주를 준다는 거죠. 자,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B기업에. 자, 우리 물류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 네가 좀 대신 해주라. 돈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출되는 물류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비용 절감합니다. 자, 외주를 내가 맡기면은, 자, 내가 A라는 기업이 물류를 B한테 맡겼으니까 물류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그럼 고객 서비스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 관리를 통한 또 인력 관리도 잘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잘 이루어지려면 뭐다? 최고 경영자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제3자 물류나 물류 아웃소싱 주는 이유는 뭐다?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 물류 3PL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제3자 물류라는 것은 물류의 기능을 다른 회사로 외주를 주거나 혹은 내가 자회사를 세우는데 이 자회사는 물류만 담당하는 자회사를 세운 경우에도 제3자 물류다 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상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B, NB, GB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것 내용 볼 거예요. 자, 개별 상표. 유통업자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유통업체가 만들었으면 PB다. 자, 그리고 전국 상표. 제조업체가 개발, 생산, 프로모션 다 했다. NB다. 자,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이마트에 노브랜드가 있죠? 노브랜드 상품이 N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상표는 광고비와 포장을 간소화해서 원가를 절감시킨 거예요. GB. 점포 상표는 소매업자들이 직접 만든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SB. 자, 그리고 경쟁 상표는 후발 진입한 브랜드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저가 상품 FB다 라고 5가지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포의 경쟁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포의 경쟁 분석도 5가지로 나뉘죠. 자, 먼저 첫 번째 업체 간 경쟁 분석입니다. 자, 유사 상품을 파는 상이한 소매업체 간 경쟁 구조 분석이다. 자, 단적인 예를 들게요. 국밥집과 뭐 쭈꾸미집이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A라는 고객이 나 국밥 먹을 거야. 다음날에 쭈꾸미 먹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쟁 구조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업태 내 경쟁 분석은 뭐냐?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업체 간 경쟁 구조 분석입니다. 자, 앞선 내용이 업태 간이었으면 업태 내는 국밥집과 국밥집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냐 보는 게 업태 내 경쟁 분석이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잠재 경쟁 분석은 앞으로 신규 등장할 만한 그런 가게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될까 분석을 해보는 거죠. 신규 소매 진출 예정 사업체나 업종을 파악 및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 보완 관계 분석입니다. 자, 고객들의 선호도, 소득, 특성 등을 파악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계별 경쟁 분석이 있는데요. 자, 위계별 경쟁 분석은 시험 문제에 무조건 따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자, 요 4가지 단어 중에 한 가지라도 나온다. 경쟁 분석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 4가지 중에 한 단어로 나온다. 그러면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위계별 경쟁 분석 내용이구나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바로 정답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위계별 경쟁 분석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 4가지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입지의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의 유형 6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업태간 업태는 내용이랑 연결되고 있으니까 같이 봐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적용형 입지입니다. 자, 거리의 유동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입지예요. 즉 오프라인 매출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집재성 입지입니다. 자, 동종업체가 한 곳에 모여 거리를 이루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자골목 이런 것들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가구점 이런 모인 친구도 되겠죠. 자, 그리고 집심성 점포.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집심성, 중심, 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중심부에 입지에 유리한 점포들이에요. 백화점, 대형 서점, 영화관, 보석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집재성 점포. 집재성 입지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동업종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낫다는 거죠. 먹자 골목 이런 것들 되겠고요. 자, 산재성 점포. 말 그대로 산재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요 탄력성이 낮아요. 그래서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편의점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부적 집중성 입지 되어 있죠. 자, 국부적이니까 살짝 중심은 아니고 외곽이다, 그죠? 자, 동업종끼리 특정 지역의 국부적 중심지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한 친구들이다. 종묘점이나 석쇠점, 비료점 이런 친구들은 중심에 모여 있는 것보다 조금 외곽에 모여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게 국부적 집중성 입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입지 매력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 차단 원칙이 있어요. 자,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C라는 고객이 있습니다. 자, C라는 고객이 있고요.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어요. 자, A 도시에 있는 하이마트를 가려고 했는데, 자, 여기 C 고객이 하이마트 가야지 했는데 B 고객에 전자상가가 생겼대요.
그럼 내가 굳이 A 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고객 차단을 잘하고 있다면은 B 지역이 고객 차단의 지금 매력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충 가능성 원칙. 2개 이상의 점포가 고객을 교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런 것들은 뭐냐? 자, 넥타이 가게와 셔츠 가게는 같이 있는 게 좋겠죠. 아, 저기 셔츠 사러 가면 옆에 넥타이 가게 있어서 셔츠 사고 넥타이 사러 가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서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반 유인 원칙. 유사업종에 소매하면 모이는 게 좋다. 자, 이거 뭐죠? 집재성 입지죠? 자, 이거 뭐였죠? 아까 먹자골목이었죠? 자, 우리 비슷한 친구들은 오히려 모여있는 게 낫다. 보시면 되겠고요. 접근 가능성 원칙. 가깝거나 교통이 좋으면 매출이 증가한다. 당연한 거겠죠. 자, 점포 밀집 원칙. 자, 지나치게 유사업종이나 보충 가능 점포는 떨어지는 게 유리하다. 밀집 원칙. 모여있는 게 좋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뭐였죠? 산재성 입지라는 거죠. 자, 산재성 입지 아까 뭐였죠? 편의점, 이발소, 뭐 세탁소 이런 것들이 되죠. 왜? 자, 그 상권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너무 모여있으면은 서로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조금 떨어져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품질 관리 비용 보겠습니다. 품질 관리 비용, 물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세 가지 나와요. 뭐 내부 실패 비용, 외부 실패 비용, 평가 비용 나옵니다. 자, 먼저 내부 실패 비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고객에게 물건이 도착하기 전 발견된 거라는 거죠. 자, 선적, 출하, 등의 전에 발견된 제품 불량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고객에게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재검사를 한번 하는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내부 실패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외부 실패 비용은 뭐냐? 고객에게 발송 후에 발생하는 뭐 환불, 뭐 교체, 수리 이런 것들 해당되겠죠. 자, 근데 평가 비용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불량으로 발생하는 비용. 자, 어쨌든 이것도 고객에게 지금 물건이 도착 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내부 실패 비용과 너무 헷갈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눠봐야 된다는 게 내부 실패 비용은 재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 평가 비용은 생산 과정에 이미 틀려 먹은 거예요. 내가 뭐 잘못 만들었는데, 샤프를 만들었는데, 뒤에 누르는 심이 빼먹었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품질을 평가하는 비용에서, 요거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호큐 보겠습니다.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해요. 자, 경제적 주문량, 일단 재고 유지비와 재고 주문 비용을 더해 연간 재고 비용의 최적화를 위한 1회 주문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자, 무슨 말이냐? 재고 유지비, 이 A라는 물건 하나를 유지를 하는데 창고 비용도 들겠고요. 요거를 관리를 하는 인건비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들겠죠. 자, 이런 재고 유지비와 또 이런 A 하나를 주문하는 재고 주문 비용을 더해서 보니까 야, 우리가 이 A라는 물건을 1년에 한 100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딱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야, 그러면은 한 번 주문할 때 10개만 주문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경제적 주문량이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일단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자, 재고 유지비와 재고 주문 비용 더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정이 뭐냐? 자, 수요량은 항상 일정해요. 우리는 내년에는 100개 필요하고, 지금은 한 200개 필요해.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수요량은 일정하다. 그리고 단위 구입 비용은 주문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연간 단위 재고 유지 비용은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주문 비용은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주문량은 항상 한 방에 입고된다. 리드타임이 없거나 일정하다. 항상 재고가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요 내용, 이 7가지 내용이 섞여서 시험 문제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 요거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정량주문, 정기주문 보겠습니다. 자, 정량주문 말 그대로 우리 량을 보는 거죠. 자, 한 번에 내가 주문을 몇 개를 하냐, 요렇게 보는 거고요. 정기주문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기한을 정해서 주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사용을 하냐, 그게 시험에 나오겠다 이거죠. 자, 정량주문법은 표준 부품이 주문하는 경우, 많은 품목이 많거나 고정된 주문량,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주문식이나 저가 물품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정량주문법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EUQ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정기주문법은 전용 부품을 주문한 경우 품목이 적거나 유동적인 주문량, 당연하겠죠? 자, 일정한 주문식이 고가 물품인 경우 정기주문법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요 차이점들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의 효용 보겠습니다. 자, 효용은 4가지 있어요. 시간, 장소, 소유, 형태인데요. 자, 시간. 우리가 물건을 빨리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보관 기능으로 우리가 물건을 더 빨리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사는데,
자, B 매장까지 가서 물건을 사오느니 A의 매장을 하나 차려줘요. 그래서 이 매장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보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고객들에게 멀리 가서 사실 필요 없게 시간을 효용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B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여기로 내가 옮겨줬죠? 자, 운송 기능을 통했기 때문에 자, 생산지와 소비지 장소 차이를 극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유 효용은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법적으로 내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유권이 이동되는 거고요. 형태 효용은 상품을 적절한 수량으로 분할하고 분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코카콜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코카콜라. 자, 코카콜라에서 우리 원액을 만들어요. 이 원액을 각국에 뿌립니다. 각국에 뿌려요. 그럼 각국에서는 이 원액을 만들어가지고, 원액을 받아가지고 이제 물과 탄산수로 섞죠. 자, 그걸 섞은 것을 이제 다시 또 병에 넣습니다. 병입을 하죠. 자, 이런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고객들이 원액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수량을 분할하고 이렇게 마실 수 있게 잘 형태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 효용의 개념은 뭔가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거나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수량들을 나눠서 10개 사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것이 형태 효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 구조에 대한 한번 내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각 기업마다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들이 편성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라인 스태프 조직이에요. 자, 라인 조직을 보완하는 스태프를 추가한 형태로 스태프는 분석, 조언, 보조의 성격을 띱니다. 자, 그럼 라인 조직이 뭔데? 자, 라인 조직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한계가 분명하고 관리자는 강력한 통솔력을 발휘한다. 즉, 우리 라인이 이렇게 쭉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제일 대빵이 야, 물 이렇게 쫙 진행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죠? A 책임이죠? 자, 근데 여기 이게 라인 조직이라면 여기에 스태프가 한 명 추가됩니다. 자, 이제 리더가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했는데 스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조언, 막 분석 이런 걸 해줘요. 이렇게 되면 뭐다? 라인 스태프 조직이다. 볼 수 있겠죠? 자, 프로젝트 조직 보겠습니다. 자,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조직을 우리는 그냥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왜냐면은 매트릭스 조직 볼게요. 자, 전통적 조직이나 관료적 조직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 조직의 성격이 들어있다. 자, 무슨 말이냐? 프로젝트 조직은 뭐 하나 프로젝트만 달성하면 다시 해체되는 일시적인 조직이란 말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보니까 옛날 막 관료들 한 군데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막 비리도 저지르고 로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근절하자. 야, 니네 여기 있다가 이 일 끝나면은 딴 데로 이동해. 이런 식으로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 조직을 넣어버린 게 바로 매트릭스 조직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네트워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된 부서들이 각자 할 일 하면서 프로젝트 생겼어. 니네 이것도 해야 돼. 라고 상호 협력하는 거죠. 즉 뭐다? 짜증나는 거다. 나는 A라는 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B라는 프로젝트 생겼어요. 그럼 A도 하고 B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많아지는 건 네트워크 조직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짜증나는 거죠. 자, 그리고 포터 보겠습니다.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 산업 구조 분석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가치사슬 분석에는 본원적 활동, 보조적 활동이 있습니다. 본원적 활동에는 구매, 물류 투입, 서비스 활동, 생산, 운영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제일 주로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조적 활동은 이 본원적 활동을 하기 위해 보조, 도와주는 친구들이겠죠? 자, 기술 개발, 인적 자원 관리, 구매 활동, 전산 정보, 회계 등이 해당한다. 자, 이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산업 구조 분석 볼게요. 수평적 경쟁 요인, 수직적 경쟁 요인이 있는데 이거 빼고요. 산업 구조 분석에는 총 5가지가 있다. 대체재, 잠재적 시장 진입자, 기존 사업자, 공급자, 구매자 나온다. 자, 그래서 만일에 시험 문제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근데 문제가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겠죠. 자, 근데 어떻게 나오냐? 공급자의 역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뭐 구매자의 분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자 구매자 아니니까 요거 아닐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5개 단어 중에 이 5개 단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있다면은 그것은 맞는 말이니까 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퀄 보겠습니다.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죠. 자, 서비스의 퀄리티는 어떻게 나타나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5가지 시험이 나오고 있고요. 자, 유형성, 설비나 장비 등 물리적으로 구성된 외양. 자, 어떻게 생겼냐? 요런 게 서비스 퀄리티가 되는 거고요. 신뢰성,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한다. 내가 이 물건을 사도 괜찮겠냐? 믿을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응답성, 고객의 부름에 준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내가 이걸 요구했어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확신성, 고객에게 직원들의 능력이나 예절을 전달하는 것, 자, 이거는 상당히 사실 중요한 내용이라 되겠죠? 그리고 공감성, 고객, 개개에게 보이는 직원들의 배려와 관심들이 서비스 퀄리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 이거 보겠습니다.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이 있어요. 총 4가지 있는데요. 거친 남성, 열심히 일하고 노는 거, 사운을 건다, 과정 문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외울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거친 남성. 거친 남성이에요. 뭔가 성격 되게 급할 것 같죠? 위험 요소가 많아요. 대신 피드백이 빠릅니다. 뭐 하나 안 되면, 야, 이거 왜 안 됐어? 아, 이거 이래서 안 됐어요. 그럼 빨리 고쳐. 이렇게 피드백이 빠른데, 대신 성패의 차이가 커요.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하면 망하는 거죠. 이런 게 너무 크죠. 자, 그리고 강력한 리더와 리더의 경영과 행동이 반영된다. 이런 게 거친 남성의 문화의 특징이고요. 자, 열심히 일하고 노는 문화예요. 상당히 좋아 보이죠? 자, 그래서 위험 요소가 낮아요. 그리고 피드백도 빨라요.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근면하고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일상적 업무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는 문화는 보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됐죠. 자, 사운을 거는 문화예요. 뭐든지 우리가 운을 걸고 하는 거는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따르죠. 그래서 위험 요소가 많고 피드백이 심지어는 느려요. 자, 게다가 운을 걸다 보니까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하면 망하는 거는 거친 남성 문화와 똑같죠. 성패 차이가 커서 모험 요소가 있지만 결과가 또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의사 결정을 상급자가 하지만 나머지 일상적 결정은 이제 마케팅 부서의 팀원들이나 이런 하급자들이 하게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정 문화 보겠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위험 요소가 낮고 피드백이 느려요. 현실에 충실하며 안정적이지만 성패 여부가 언제 결과 나올지 뭐 잘 모른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어디서 하면 좋다? 은행, 정부, 공기관 등이 해당하는 것이 과정 문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뭐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까지 깔끔하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면 되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